정치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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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광복절 특사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관련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야 정치인 등 55명을 사면하여 정치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결국 복권이 됐습니다. 이게 야권 이슈인 줄 알았는데요. 여권에서 더 시끄러웠어요.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가 수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 왜 반대 입장을 밝혔을까요? 소신이었던 것 같아요. 소신. 그냥 법조인으로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당사자는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왜 그걸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그런 근본적인 법적인 의문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좀 차별화하고 정치적으로 홀로 서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보면은 왜 김경수 전 지사를 이렇게 복권해줬냐라고 난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12,000건 정도 댓글에 지금 의견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뭐 보수파 쪽의 분들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좀 함께 가겠다. 그분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대표로서 당원들의 마음을 반영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렇게 보신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좀 차별화에 대한 집착? 이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돼서 당원과 민심의 여망을 받은 것은 변화를 이루어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변화를 이루는 거의 첫 발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약속한 최혜병 특검법이에요. 최혜병 특검법을 여야의 갈등 상황 속에서 제3의 안으로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든 대화로 이끌어내고 거기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노력,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러면서 여당의 변화를 조금씩 가져오는 모습,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좀 쉽지 않다라고 느낀 어떤 초조함 아닐까. 그러다 보니 차별화가 머릿속에 너무 꽉 차 있고 변화, 차별화 이게 꽉 차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대통령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차별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오판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대통령에게 이런 사면을 반대하려면 같은 기준으로 모든 정치인을 반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조윤선 장관이라든가 다 반대를 해야죠. 예?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야당인 김경수는 반대하면서 여당의 인사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걸 국민들이 형평이 있는 시각이라고 바라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장 소장님 말씀대로 지지층한테는 환호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이 전대를 통해서 당선된 의미가 지지층을 강화하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도를 확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권 재창출의 희망을 보여달라 이거 아니었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 지금까지 실효적인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거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 저는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는 시도하고 싶은데 아직은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다. 아니 딱히 정작 해야 되는 차별화에 대해서는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아직은 안 보이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최혜병 특검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각종 정책에 대한 입장, 대통령의 어떤 인사에 대한 입장 이런 건데 지금 보세요. 좀 이따 다루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가 이게 그냥 한번 해보자, 막 가자,
뭐 이런 식의 인사로 국민들한테 비춰진다는 거를 모를까요? 이런 거를 저는 해야 짚는 되는데, 게 네. 그게 맞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결단력 있게 내지는 그 유효적절한 방법을 못 찾으니까 그냥 이런 거에서 그 당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걸로 일단 호소하는 예, 걸로 그런 걸로 방법을 하는 것 찾았다. 아니냐 예,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제 당내 중진들하고 점심을 먹었잖아요. 네. 이제 그 자리에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제 뜻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개파색이었거나 비윤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근데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게 친윤계의 입장이잖아요. 온도차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도 어쨌든 여론 조작이라는 네. 어쨌든 선거 범죄와 관련해서는 용서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4선 이상 중진들과 네. 같은 목소리를 낸 거는 한동훈 당대표가 아주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김경수 지사 복권을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한동훈 당대표가 본인 육성으로 국민 앞에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막 파장이 커져버렸잖아요. 용산에서도 불쾌감을 드러내고 친윤들은 아니 대통령 지금 고유 권한을 왜 침해하냐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뜻이 아니에요. 중진들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겁먹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월요일 날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엽니다. 근데 어제 안 열었습니다. 왜 안 열었냐면 아니 휴가 기간이라서 그냥 안 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월요일,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를 열거든요. 근데 목요일에는 광복절에서 또 안 열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집권 여당 지도부에 어떤 메시지가 안 나오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를 왜 취소했냐. 결국에는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나오면 기자분들이 대표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김경수 지사 복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원세훈 국정원장 똑같은 댓글인데 왜 반대 안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본인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최고위원도 취소하고 중진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나 혼자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좀 집단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기 위해서 중진들과 오찬회동하고 메시지를 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당 중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걸 좀 그렇죠. 보여줬다. 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조차도 국민의 뜻을 살피면서 국민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그렇지 않았을 때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간섭할 수는 없지만 평가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저는 이게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이 사면 복권뿐이 없습니까? 인사도 있잖아요, 인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더 영향을 미치는 인사권에도 이야기를 해야죠. 이게 야당의 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 한 사람의 복권 문제를 이렇게 크게 얘기하려면 국민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정쟁을 어마어마하게 증폭시킬 수 있는 김문수, 그다음에 민영삼, 그리고 김형석 등등의 인사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을까. 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동훈 당대표가 이 정도로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이 정도뿐이 안 되나? 이렇게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엄청 실망스러운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게 당정 갈등으로 비치는 건 좀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까 네,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는 하셨어요. 네. 근데 양쪽 다 부담이 되니까 조금 이제 한 발 물러선 느낌은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을 텐데 왜 밖으로 노출을 했을까? 라는 거에서 대통령실이 좀 불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엄청 화났대요. 엄청 화났대요? 네, 불쾌한 정도가 아니죠. 그걸 네. 좀 넘어선 것 같고
한동훈 당대표가 선을 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인식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본인은 반대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비공개적으로 그렇게 본인의 얘기가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당대표가 과연 정무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득이 되는 포인트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고 본인이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이 뜻과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로서 권위와 리더십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한동훈 당대표의 뜻에 반하게 복권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친윤 세력 같은 경우에는 야,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 그렇게 신뢰 안 하는구나, 믿지 못하는구나. 우리 한동훈 대표 공격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을 얻었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무슨 당대표로서 어떤 메시지와 결정을 할 때마다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발화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판단과 생각을 왜 결정을 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한동훈 대표의 요즘 메시지와 행보를 보면 약간 좀 조급하다? 성급하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 이 방송을 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주위에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그러한 참모진, 보좌진 그리고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 정말 유능한 분들이거든요. 정무적인 판단 잘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본인의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는 논의하고 상의하고 좀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득보다 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또 조급함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대통령이란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어요. 그 권력이 나를 반대하거나 맞서는데 맞바람이 부는데 그 맞바람을 뚫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맞바람도 아주 거대한 맞바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동훈 대표한테는 대의 명분과 국민의 지지예요. 대의 명분과 국민의 지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 복권과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자기의 어떤 단기적인 이해 내지는 어떤 보여주기식 이런 게 너무 강했던 거 아닌가. 다시 말해서 정무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보지 못했다. 근데 굉장히 짧게 바라보고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요,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를 해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넘어서는 큰 대의로 이걸 얘기하지 않고 작은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의가 없는 게 그런 겁니다. 김경수만 잘못했습니까, 거기서? 형태가 다를 뿐이지 잘못은 다 했어요. 그거를 요만큼이 달라. 이 사람은 101이고 이 사람은 100이야. 여기는 99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합을 위해서 다 같이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거 자체가 통합이 아니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통합이라고 하려면 얘기를 안 하고 받아들이든지 이런 게 저는 맞지 않았나 싶어요. 오히려 대통령실만 불쾌하고 얻은 건 그렇죠. 없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김 전 지사 복권은 이게 야당 이슈잖아요.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는 야당을 분열시키려고 김경수 전 지사 복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보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지금 이제 거의 확실하고 또 독주 체제가 구축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당장의 영향은 없겠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계속 그렇습니까? 저는 당장의 영향도 있다고 있어요?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강고한 권력을 지금 구축하고 있으면서 왜 이거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죠? 그게 영향의 증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그만 틈도 이미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닌가요? 결벽증 비슷하게 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닌가요? 이미 그러면요 계속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김경수 지사 권력 의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정치적인 세력 기반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큰 물줄기 속에 명분과 어떤 적통의 정통성 이런 거를 핵심, 친문 주자 핵심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구심점이 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움직여가지고 이걸 구축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본인이 움직일 필요가 없이 구심점으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예? 자, 비명 행사 공천 이후에 많은 불만들이 지금 잠복해 있습니다. 이 잠복해 있는 불만과 그 압력이 터져 나오게끔 친명계가 지금 발언을 해준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래 김경수 지사 그래 좋아 폭넓게 해줘. 우리 인사들 중에서도 뭐 좀 더 있어 더 해줘. 그래 그리고 뭐 형평에 좀 맞춰주는 거 그건 우리는 찬성해. 그냥 이랬으면 이게 무슨 논란이 됐을까요? 전 전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 이재명 전 대표가 복권을 요청했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런 나온 얘기도, 지점도 그 네. 부분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왜 나왔냐면 그런 얘기도 이게 왜 이 시점이지 막 이렇게 막 반대하는 듯 하니까 왜 반대를 하지 이거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반대 세력이 뭉쳐가지고 이게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넘어갔으면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을 이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도 친노 과거에 그 활동을 거의 접었던 친노 인사들도 서로 연락하기 시작한대요, 이제. 이 정도면은 김경수 지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목소리를 내거나 뭉쳐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움직임이 지금 감지가 아주 곳곳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조급함으로 만들어냅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만 만든 게 아니라 여권이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여권은 덮어준 거죠. 덮어준 아까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당대표가 네. 얘기를 함으로써 네. 이게 더 커질 수 있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좀 덮었죠. 덮은 겁니까? 제가 볼 그거?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민주당 진보 진영, 민주당의 대선 구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거잖아요. 상대적인 측면과 절대적인 측면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측면은 이재명 당 대표가 정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돼가지고 10월 달에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4개의 재판에서 하나라도 유죄가 나와서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든지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2027년 대선에 출마 못하게 될 경우 하나의 대안 세력으로서 뭐 김경수 전 지사를 검토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으면은 지금 정말 광고해진 공고한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 장악력을 어떻게 틈을 삐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봐라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즉위식이 있는데 지금 투표율이 30%밖에 안 돼. 70%가 그렇게 이재명에게 우호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연말에 짠하고 나타나면 70%의 비이재명계 당원들이 그래 우리 김경수 응원해보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런 지켜봐야 될 상대적인 포인트고 절대적인 거는 과연 대통령 깜인가? 지도자 깜인가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경남지사 이거밖에 없고요.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습니다. 선거에 꼬신 민주주의에 꼬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댓글 조작했던 사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긍정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그렇게 썩 호의적으로 생각하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당분간은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영향이 없을 저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네. 다른데요. 부정적 이미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부정적 이미지가 없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김경수 지사보다 한 100배 저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분들이 세고 셌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난번 선거를 보세요. 조국 대표가 부정적 이미지가 없나요? 위선의 아이콘이라는 아주 강고한 이미지가 있는데 두 부정적 이미지 굉장히 강한 지도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그들보다는 여기가 좀 낫지 않아? 라는 지지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그럼 김경수 지사라고 상대적 우위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정적 이미지 지금 상황에선 저쪽에서 부정적이지 않은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후보가 나오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명 행사를 당한 이후에 모임만 하면서 물밑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워낙 지금 강성 지지층이 강고하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도 절대 당에 대한 이야기 안 해요. 모여도.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한 거죠.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다가 잘못 이게 밖으로 나가서 기사화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 이러면 좋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다 있다니까요. 그럼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공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뭔가요? 혁신당하고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모습이에요. 정계 개편이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압력이 김경수를 중심으로 충분히 뭉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조국 대표가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만약 호남이 네. 김경수 전 지사에게 우호적인 지지를, 의미 있는 지지를 보내게 된다면 폭발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거를 담보해낼 만한, 감내할 만한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역량이 검증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가능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저는 오염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성 지지층, 개딸들에게 오염이 돼가지고 다른 정치인들이 숨 쉴 공간이 없어요. 거기를 삐집고 들어가서 김경수 지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자질과 역량이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회의적인 상황이다. 생각이 드신다. 아니 근데 네. 그렇게 김경수 지사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니까요. 상황을 봐야 된다. 네. 한동훈 대표를 보세요. 검증된 게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검증된 게 있었습니까? 저부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과 정권이 지금 이런 모습이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든 변해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 이 여망이 한동훈 대표를 만든 거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잘해서 인기를 끌고 만약에 정권 교체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다면 이쪽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아까는 재창출이고요. 네. 교체를 위해서 우리도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작용이 김경수 전 지사를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한동훈 당대표는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그리고 윤석열 정권 집권 초기부터 여론조사를 했을 때 차기 지도자에서 1등을 한 사람이에요. 여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에 된 것이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다음번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당대표에 뽑힌 건데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론조사조차 지금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얼마나 큰지 그거는 계량적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남에서 정말 큰 지지를 열광적인 지지를 받거나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정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다. 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뭔가 계기가 그거는 상대적인 필요하다. 계기일 네.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에 네. 대한 법적인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번 복권으로 지금 지방선거 대선 출마의 길은 열리기는 했어요. SNS에 김경수 전 지사가 뭐라고 올리셨냐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치하겠다는 거죠. 정치하겠다. 네. 어쩔 정치예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정치할 수밖에 없어. 네. 그 길로 그냥 등 떠밀어 내밀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순탄할 거냐 험난할 거냐 그것은 이제 김경수 지사의 역량에 달려있고 의제도 달려있고 호남 민심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귀국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정대로 뭐 연말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다고 그래서 합니다. 네. 내년 초부터는 그래도 김경수 지사가 직접 나와서 얼굴 비치고 우리 뉴스회전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막 무조건 저분은 안 될 거야. 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렵고 힘든 거를 잘 극복을 해 나가야 정치인으로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네. 그 정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연탄재가 확인이 되면 돼요. 그 연탄재가 눈에서 이렇게 언덕에서 굴렸을 때 연탄재가 있으면은요, 이게 굴러가면서 커져요. 벌써부터 커다란 눈덩어리가 될 필요는 전 없다고 보고, 그러면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는 패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요, 이재명 당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거 윤석열 정권 심판이 우선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90% 넘는 당대표 지지가, 당내 지지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점점 저는 커져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견을 조금 더 용서할 수 없는 정당.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김경수 지사는요, 찾아질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막 열심히 하려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아도 많은 곳에서 저는 콜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만 좀 네. 기록을 남긴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할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자체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을 하고 댓글을 조작하는 사람은 저는 절대로 정치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질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김경수 지사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의 동정론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선거를 굉장히 문제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야 됩니까? 그게 진짜 죄가 있다면. 예? 우리 진영과 그 당시에 최고의 책임을 가진 대표자에게 있어야죠. 지금 김경수 지사는 자기 선거를 위해서, 자기 당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원 입장에서는 저게 조금 누가 했어도 할 일을 총대를 맸다라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이나 그때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무런 비난을 안 받는데 김경수만 비난한다? 저는 이거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김경수 지사가 이제 복권 됐잖아요. 네. 그럼 정치할 거면 국민 앞에 좀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면을 당했을 때 네. 아니, 내가 뭐 사면이라는 선물 달라고 그랬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의 반응 보였거든요. 앞으로 정치할 거면 그런 반응 보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모들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정치할 거면 좀 정제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연말에 귀국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광복절 특사 얘기를 했는데 광복절 얘기도 해볼게요. 이번 광복절 경축식은 사상 초유로 반쪽짜리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1965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경축식에 가지 않겠다고 했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다 불참하기로 했거든요. 신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인데 일단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를 폐매하고 일제강점지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미로 말한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또 미군정위를 끝나서 우리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게 되어지는 이 1948년 8월 15일 이것이 진정한 독립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 독립을 부정하고 건국이 중요하다는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역사를 비틀기 위해서 역사 수정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를 어떻게든 바꿔보기 위한 체제를 지금까지 야금야금 준비를 해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이슈로서 이제 터지게 된 거였지만 김영석 관장이 어제 기자회견 했어요. 이 여론몰이를 통한 마녀 사냥이다,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시장님? 아니 왜 하필 이게 이런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네. 저는 뉴라이트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제 식민지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은 일본입니다라고 얘기한 건 맞지만 그 뒤에 말을 빼먹고 나를 공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어야 한다. 그게 옳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네. 거예요. 좋아요. 그럼 학자적으로 본인이 뉴라이트인지 아닌지. 뉴라이트의 가장 큰 상징적인 말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찬성하는 거잖아요. 본인 아니래요, 또. 근데 본인이 대표로 있던 단체에서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거에 동조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보수파 진영에서도 네. 독립운동을 하시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논란이 없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학자로서 그냥 무슨 단체의 대표로서 그냥 내비두시지 왜 하필 이런 분 하셔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축제장으로 생각해야 할 8.15 광복절 기념식조차도 반쪽짜리로 하고 독립기념관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광복절 경축식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왜 이런 분을 했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떠세요? 국가가 하나로 뭉치는데 중요한 아이콘이 있어요. 그게 국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저런 식의 어떤 건국 신화, 뭐 내지는 건국 스토리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이 인사는요, 대통령은 통합의 아이콘이어야 하는데 지금 갈등의 아이콘이 돼가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좀 통합을, 국민 통합을 생각하고, 미국 보세요. 성조기 하나를 중심으로 무조건 뭉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전통을 세우고 역사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폴리패스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학자를 따로 두고 폴리패스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동안 얘기한 거에 맥락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누구죠? 김구 선생님 손자분. 네, 김용만. 네, 김용만. 네. 김용만 의원이 수정주의라고 하잖아요. 교묘한 수정주의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중심으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뉴라이트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학자적 양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분이 학자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폴리패서죠. 학자의 이름으로 뭔가 정치적인 한자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제가 개인적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네. 그동안에 한 것들을 그럼 전부 다 해명을 하고 나 이거 아니야. 내 입장은 그때 이렇게 오해를 받았지만 내 입장은 이거야. 다 교정을 하세요. 수정을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건국절과 관계된 그런 거는 저는 하지 않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독립운동의 우리 가치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걸 위주로 얘기를 하세요. 오해를 주지 마시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해명이라기보다는 나 자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냥 지금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이야기들로 점철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김 관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결자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까 평론가님 말씀을 하셨는데 휴가를 마치고 온 대통령이 안보라인 전면 교체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의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보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어요. 정치권에서도 예상치 못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전격적인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 번째로 김용현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가 정말 세긴 세구나. 그리고 신뢰를 세다. 많이 네. 받고 있구나.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군을 더욱더 철저하게 장악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이 정말 세구나. 여기 이름도 안 나온 김태호 안보실차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안보실장 네 분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계속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분은 김태호 제1차장이에요. 우리가 안보실장 바뀔 때마다 김태호 1차장과의 불협화음, 갈등 이런 얘기가 막 들리더라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안보 상황은 김태호 1차장이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렇게 네.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나토 순방 갔다 와서 이게 외교보다는 이제 안보, 군사 협력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체제로 좀 바꿔야 되겠어 안보실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충안고 출신이잖아요. 네. 지금 군내에서는 충안고 출신들이 4개의 주요한 보직을
장악을 하고 있다. 국내의 충암고 인맥이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전두환 정권 시절의 하나회처럼 이게 정말 특정 인맥을 통해 가지고 군대가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정점이 김용현 이제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좀 대통령께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우려가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라도 하든지,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 못했네. 그럼 누구를 바꿔야지라고 하시든지 다른 조치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평론가님 네. 말씀 듣기 전에요. 네. 지금 김영원 경호차장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네.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야당에서 비판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할 수밖에 일단 없죠. 들어보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의 배후로 지목된 사람 아닙니까? 당장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될 인물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최해병 사건의 진상을 기필코 입틀막하겠다는 오기 인사입니다. 덧붙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오해를 받기에 뭐 오해인지 아닌지도 뭐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아직 밝혀진 게 아니니까 오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주 강한 의구심과 강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의혹이 있다. 의혹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지만 저는 이게 임기말 현상 같아서 너무 걱정스러워요. 이러면 대통령께서요 국정을 폭넓게 운영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불안하고 또 불안하니까 자꾸 자기 주변을 뭐 성을 쌓듯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내지는 자기 사람을 에워싸려고 하는 그런 건데요. 네. 이러면 국민과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뭔가 생각하는 게 여유가 생기고 또 국민들의 의견들이 폭넓게 수렴이 되겠습니까? 완전 임기말 현상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스럽다. 최근에 대부분의 인사들이요, 그야말로 막가자는 인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청문회 필요 없어. 당신들이 뭐라 그러는 거 다 필요 없어. 이 정도의 인사인 거예요. 어떻게 김용현 전 처장으로 국방장관 인사청문회가 이게 만약에 투표를 하는 거라면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도 반발표가 나올 만한 인사예요. 그런 인사를 가지고 자신만의 오기로, 자신만의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건 너무 임기말적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제가 대통령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임기 말이 아니라 임기 후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셨던 충암고등학교, 네. 지금 그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지금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고 네, 사석에서는 윤 대통령이 형님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지금 두 분 다 좀 과한 그런 인사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옛날 네. 기무사 역할을 했던 방첩대라든지 777 이 부대 같은 경우에도 충암고 출신이 거기 이제 대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이냐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게 경호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 사례가 있었나? 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없었죠? 네. 참 이러한 인사가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께서 뭔가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과 다른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권 일각에서는 막 흉흉한 소문까지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요? 아니, 말씀드리기는 막 상당히 좀 네. 거북스러운 네.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좀 인사에 대해서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어떠실까? 좀 걱정스럽네요, 많이. 그리고 이게 그 신원식 장관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꾸는 걸 보면 이거는 그냥 김용현 처장을 장관 한번 시켜줘야 돼. 이런 마음이 강한 듯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강하게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웬만해서 인사를 이렇게 바꾸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본인이 꼭 이렇게 좀 챙겨줘야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이런 무리한 인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인사를 왜 했지? 신원식 장관도 굉장히 좀 무리해가지고 안 치셔놓고 이거 이렇게 빨리 바꾼다고? 그리고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그냥 내보내면 되는데 굉장히 미안한지 다른 자리와 조직까지 만들어서 줘? 이건 굉장히 억지스러운 인사 아니야? 그럼 이거 뭐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 국민들은요, 김용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네. 네. 라고 의심할 분들이 저는 진짜 지천에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인사의 핵심은 김용현 처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아까 근데 말씀을 하실 때 그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말씀을 하셨고 평론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에 최상병 그쵸. 순직 사건 네. 외압 의혹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 공수처가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이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 확보 이제 처음이잖아요. 네. 이게 언젠가 하면은 7월, 8월인데 이른바 이제 대통령 경로설이 나온 그 전후인 것 같아요. 네. 공수처가 처음에 이제 이걸 여러 번 통신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는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아마 이 시기를 좁힌 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고 통신회사에서 통화 내역을 보존하는 기관이 1년이라고 하니까 이 점도 작용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대통령이 성역이 안 되는 나라가 정말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성역이 아닐 때 국민들이 대통령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 대통령을 더 열렬히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확보가 되는지 이게 우리나라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오히려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내주셔야죠. 지도자로서. 저는 그게 맞다고 일단은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공수처를 지금까지 겉모양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이 한 개의 사안을 섣불리 평가하는 것은 잘한다든가 이게 의미가 크다든가 섣불리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 이 내용이 뭔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맞지. 그냥 통화 기록이 확보됐다 이 하나 가지고 섣불리 평가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이르다. 않다. 예, 네.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제 개인폰 쓰지 마시고 비화폰 쓰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통화 내역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통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랑 통화했다라는 네. 이제 사용자 조회를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다른 분들하고 차관들 다 통화 내용 나오더라도 그냥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 지시할 것이 있어서 내가 통화했는데라고 하면은 그걸 반박하거나 탄핵할 수 있는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화 내역이 녹취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음성 파일로 남아 있거나 그런 게 아니면 이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통화를 한 사람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들과 통화를 했는지 이거를 시간대로 압축시켜가지고 볼 수 있거든요.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네. 이 대통령이 통화한 다음에 장관이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다음에 대통령이 누구랑 또 통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랑 통화했는지 등등등을 다 이렇게 맞춰보면 스토리의 정황이 어느 정도 수사 방향을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오는 것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공수처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할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방부 관계자들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 대통령하고 통화한 사람들의 통화 내역은 이미 좀 많이 확보가 맞아요. 돼 있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녹취록이나 통화 내용이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새로운 단서가 될 것이냐, 수사 진전을 이룰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엄격하게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빨리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어야 한다. 여야가 협상 좀 빨리 좀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공수처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특검 필요 없는 거 아니야라고 여권 일각에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는 근데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네. 그 특검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분명히 전당대회 전에 얘기를 했고
공수처가 지금 1년여 수사를 하면서 지금 요즘에서야 조금씩 내놓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뭐 없어질 그러한 기한이 다 되어 갖고 또 지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좀 성역 없이 권력의 눈치 보는 거 없이 그렇게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과연 정상적일까, 정당할까, 아니면 가감없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권력자라도 잘못이 있으면 조사받고 수사받고 우리나라 사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받고 그게 올바른 대한민국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공수처 수사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지켜봐야 된다는 게 하셨는데 지금 네. 하신 말씀과 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여당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경계를 한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 단편적인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퍼즐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림이 중요하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수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쓰였다는 게 또 확인돼야 열심히 했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느 사람들과 그 시기에 이렇게 통화를 동시에 했는가, 동시다발적으로 했는가,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또 누구와 또 통화를 했는가 이런 거를 좀 열심히 짜맞춰 봐라. 퍼즐을 열심히 맞춰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공수처 수사도 지켜봐야 되고 특검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특검의 보시는 필요성은 거네요. 저는 있다고 보는 이유가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특검으로 지금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는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통과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한동훈 네. 대표가 빨리 진정성 있게 그 뭐라 그럴까요? 네. 제3자 특검을 내야 협상안을 된다. 내야죠. 네. 협상안을.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은 더 세질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네. 거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네. 아이 뭐 그 지금 뭐 굳이 이제 뭐 하는 게 뭐 맞나요? 막 이런 식으로 언론 인터뷰 나와가지고 네. 약간 뒷걸음질 치시더라고요. 장동혁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한동훈 당대표의 뜻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계속 그런 말을 반복하는 거 보면 한동훈 대표도 장동혁 최고위원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습니다. 네, 공수처 수사도 지켜봐야 되고 특검 필요성도 여전하다는 말씀까지 듣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